윤석열 대통령이 첫 다자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나토 무대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또 한편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첫 다자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 본격적인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은데 먼저 나토 회의에서 3분 정도 단독 연설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볼까요? 일단 큰 메시지는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 연대죠. 이번에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마련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국제사회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자유, 평화, 인권 이러한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토 정상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아시아 태평양의 정상으로 참석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다 함께 이 자유, 평화, 인권이라는 아마 여기 가치를 아마 좀 더 이렇게 이 높이 고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나토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지금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지금 나토 자체가 군사 동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군사 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안보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 협력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 협력의 손을 내밀고 있는 나토의 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하겠다는 그러한 아마 이 지금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나토와의 손을 잡는 김에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나토와의 연대를 통한 일종의 대북 압박, 더 나아가서는 외교적 테이블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저는 오늘 나토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의미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4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 3자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4년 7개월 만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3자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사실 이 3자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하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략 한 30여 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앞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20여 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20분 정도 되는 시간 내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또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의 핵 문제겠죠. 다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나토의 참석을 우리가 이제 처음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군사 동맹의 성격의 회의체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던 관례를 깨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지만 북핵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번에 가장 좀 눈여겨볼 대목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이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이 나토 회의록에 새로운 전략 방침으로 지금 세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협력으로 해서 중국을 보다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협약 체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하셨을 때 우리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때 이미 중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까지도 같이 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안 그래도 나토 정상회의가 달갑지가 않은데 한국이 이렇게 참석한 걸 두고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게 신냉전 체제의 부활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입장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협력과 동맹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큰 중국과의 관계에도 유연하게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출 만한 그 동맹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균형 외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중국과 민주당의 비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가지면서 상당히 패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중 외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지금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번에 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행해서 기자들에게 어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지금 경제 의존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좀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난 20년간 이 최상목 지금 수석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이게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시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안시장으로서 지금 떠오른 것이 바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유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지금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중 의존도를 탈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주력 산업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강한 이러한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조업,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산업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다변화해서 일단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탈피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원래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보를 미국과 하면서도 그 플러스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안보에다 경제를 합치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동반자로서는 미국을 손을 잡고 가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지금 대외 전략 자체가 상당히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내부 정치 체제가 상당히 지금 패권이 강화되고 상당히 권위주의인 체계가 공고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외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상당한 이 지금 중국과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데서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칫 이 중국과의 이 최상목 경제수석의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중국하고 손절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의존도로부터 탈출하는 엑시트 전략이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 이런 식으로 강성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소프트 엑시트 그러니까 연성 탈출 전략을 상당히 그에 못지않게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중국 관련 이슈 어쨌든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예. 또 대북 관련 의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제가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이 30분이라고 하면 앞에 뭐 지금 상견례하고 그리고 지금 또 통역이 이게 대동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 정상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여 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한미일 정상이 함께 서는 자리가 4년 9개월 만에 열린다는 그 상징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체적인 논의보다도 일정 한 장의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이제는 새로운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 북한은 지금 나토의 지금 정상회의에 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잖아요. 나토의 뭐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자체가 이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뭐 글로벌 차원에서는 신냉전 체제가 굳어가고 있지만 자칫 이 동북아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 한미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경우에는 그거 자체도 우리에게는 결코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대강으로 자칫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외교적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낼 것이냐 부분도 저는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꼭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어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10차례나 지금 굵직한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첫 다자 외교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어제 일정도 되짚어 보면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악수 상대가 윤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도 뭐 그렇게 뭐 정치적 의미를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정상들이 나토 정상들이 앉아 그러니까 함께 사진을 찍는데 마침 앉아 서 있던 부분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하는데 가장 가까운 쪽에 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또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기 때문에 서로 구민이고 하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두 분이 악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순서 자체가 첫 번째였다 아니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 지금 뭐랄까요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솟았고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나토 정상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초청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의 그런 그 악수의 순서에 일희일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 전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뭐 어제 그 악수가 사실 그냥 그 짧은 의례적인 인사였고요. 그 과정에서 또 노룩 악수였다라는 또 비판도 또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네. 첫 번째 상대였느냐 아니면 마지막 상대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얼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자리들이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는 공식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의 영부인들께서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을 나가시게 되면은 함께 동행을 했고 그중에 영부인들이 대부분 문화 관련된 행사들에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국제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관람한다거나 하는 네. 행사들의 적극적인 행보들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 상례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네.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 통상적 행보로 보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팬클럽을 두고도 말들이 좀 많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친목단체는 조용히 할 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지도부를 향한 악담을 자중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팬클럽 회장이죠. 강신업 변호사가 우리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치 결사체다. 이준석 대표 비판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친목단체냐 정치 결사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과연 그러니까 결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외사에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만든 걸 결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다 일치해서 가입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건희사랑이라는 이 팬클럽을 이끌고 있는 강신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들이 과연 가면 이 정치 결사체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체 의견일까요? 그럼 그 전체 의견을 만들기 위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가정 자체를 밟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강신업 변호사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건희사랑이나 팬클럽의 의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부 의견 전체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는 그 과정을 과연 거쳤을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의 의견일까? 아니면 지금 이 팬클럽을 이끌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까? 그런 부분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부분은 또 하나는 지금 건희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식으로 이제 지금 상당히 정치적 논란이 지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정치적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나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는 있다. 이 정치적 팬클럽,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일종의 뭐랄까 좋아하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 팬덤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러니까 일반에게 대통령실 공개하지 않은 사진들을 이 건희 사랑을 통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그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그러한 행동 자체를 이제는 분명하게 절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가 경찰 서면 조사에 50일 넘게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경찰 관계자나 이런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 국민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 국민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좀 미룰 수가 있는 겁니까? 어렵겠죠. 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좀 크게 부각이 되는 이유도 사실 대통령의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께서 본인의 경력, 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단위에서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이부속 비서관실까지도 없앴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을 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서면으로 하는 것도 이 서면도 굉장히 특혜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경찰서에 출석해서 몇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 자체도 50여일 동안 묵묵부답이었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뭐 좀 특혜 중에 특혜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빨리 저는 대통령의 부인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그 소명을 통해서 이 그 학력 문제 또 경력의 부풀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돼야 지금 이 광폭행보라고 하시는데 이 광폭행보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대통령의 임기 5년 기간 동안 유지하시는데도 빨리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각종 의혹들을 적극적인 해명을 통하고 또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사과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원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재원 교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의 대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다 평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밟을 수밖에 없는 절차와는 달리 약간은 상당한 특혜성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판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나름대로 그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협조한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부인으로서의 공적 자리를 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규명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는 아직도 문을 닫은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제발 일 좀 하자.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일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 장이 국회의 장이라는 것인데 지금 국회가 벌써 5월 29일 날 전반기에 의장단이 임기를 종료한 이후로 한 달이 넘도록 지금 국회가 전혀 개전 휴업 상태에 있다.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얼마나 급합니까?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것을 논의해야 할 민생의 현장인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 지금 뭐 국회가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에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정부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국회가 의장단 선출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에게 넘겨주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여당은 신속하게 국회 원구성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바로 입법 독주 신호탄이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아마 지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뭐 국회법 위반 소지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정된 절차에 의하면 민주당의 이런 단독 국회 소집과 단독 원구성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그 양보가 아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4개 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이 참여해달라는 부분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사법개혁 그러니까 지금 구성의 사대 전제 조건이었던 민주당 주도의 이 검수완박, 일명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후속 조치로 지금 4개 특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반대를 그러니까 명분을 뒤집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한 근한쟁의 심판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에 냈던 걸 체하해달라는 것인데 네. 그거조차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의 그러니까 입법 절차의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과 탈법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가 물려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국회 파행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결국 누구 손해냐 하면 결국 전체 국민의 손해잖아요. 그럼 국민의 민생이 이렇게 파탄이 계속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인 부메랑은 누구에게 돌아갈 거예요? 민주당에 돌아갈까요? 물론 민주당한테도 돌아갈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정치적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의 협상의 전략을 좀 요소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받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법개혁 특위는 우리가 들어갈게. 대신 이 근한쟁의 심판은 일단 헌법재판소 결과를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사 사법개혁 특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일단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고요. 특히 설사 법사위를 통과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독주를 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금 대통령 거부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사법개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 특위에 들어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접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제시를 저는 뭐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독주라는 이제 프레임을 지금 제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2020년 전반기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정부도 집권당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180석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야당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지만 네. 국회에서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입법 독주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과한 정치적 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장을 전체를 선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식판대로 의장단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의장단을 구성해서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29일까지 오늘까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을 하셨어요. 오늘이 기일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전자결제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7월 1일 날 귀국하셔서 임명을 하시든 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실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단을 선출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이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회 원구성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단 선출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면 우선 이미 벌써 그 국회의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리로 되어 있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 5월 달에 김진표 의원님을 이미 내정을 해놨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시간이 전혀 걸릴 문제가 아니고요. 의장단을 선출해서 국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본 근간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1일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특수통,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김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변함이 없구나. 인사가 지금 검찰 인사가 두 번째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지휘부의 인사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실무 라인의 수사 라인의 인사가 있었는데 윤석열 사단,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의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은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을 올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시던 시절에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없다면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검찰총장 임명은 요원한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중요한 검찰의 지휘부부터 실무 일선 라인까지의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역할 자체가 검찰총장의 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까지 바꿨어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이 공백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가 이번 검찰의 인사가 얘기하는 그 바가 굉장히 좀 우려를 낳게 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 교수께서는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 인사가 진행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특수통들의 전진 배치를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할 통치 체제가 이제 완성됐구나. 더 나아가서는 일각의 우려처럼 검찰공화국이 진짜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됐던 인사 중에 하나가 네. 지난번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서울고검의 그러니까 송무부장으로 일종의 영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인사 맥락을 보면 아마 송준성 부장은 다음 인사 때는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유리한 지금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거의 지금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금 자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결국은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공백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인사들이 지금 세 차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새 정부의 출범함에 따라서 완전히 검찰 체계가 완전히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없는 말 그대로 식물총장인 상태에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할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지금 법무부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밀린 현안 수사들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지난 그러니까 이 정권 마지막 막판에 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곧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둘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저는 좀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무리한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지난번 검수완박 입법 때문에 만들어준 측면이 있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 민주당 입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물러났을까요? 지금 그대로 지금 검찰총장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수 총장이 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지금 인사가 무리다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저는 정치적 반성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인사는 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장관 주도로 전 정권 수사가 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전망에도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그러니까 검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아마 이 지금 그 힘있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또 이 당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걸려 있는 사건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 새로 들어선 검찰 체계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 대목이 지켜볼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총장 인선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결국은 지금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선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보자가 너무 많아갖고 고르기 힘들다기보다는 일종의 구인난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다. 상대적으로 조금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아직 구성이 되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라는 나름대로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본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검찰 인선을 하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총장 추천위원회가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세요. 네, 지금 검찰총장이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해도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검증하고 또 그 인사청문회하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뭐 다급할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즐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여질 정도로 지금 검찰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장악력이 굉장히 역대 최고급 정도, 최고조를 이룰 정도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에 모두 발언을 생략한 데 이어서 어제는 아예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돌렸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오늘 뭐 기자들이 아마 그 부분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당무를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자명해서 가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한간의 취지과는 다르다. 아니 나는 뭐 내 나름대로 비공개 일정이 있었지만 상당히 바쁘게 당무를 집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뭐 아마 일정상의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공개가 공개 행정보가 없었다는 것이지 일각의 그러니까 추측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당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아마 당 대표직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특히 기자들과의 그러니까 문답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때 분명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만날 이유를 대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전 허가 비슷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도가 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이준석 당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은 지금 여당의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한 불만을 내세웠는데요. 저는 상당히 이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지금 뭐 여당 대표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성장이잖아요. 성장을 이렇게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의 발끈도 저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기존 놓은 보도를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익명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의 대통령실의 의도를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책하겠다는 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냥 그러니까 당대표를 흔드는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고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익명을 들어서 이 당대표를, 여당 대표를 흔드는 부분, 이런 여건의 여러 가지 이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친윤계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을 흔드는 세력이 친윤계라고 본인이 딱 뭐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정치적 맥락을 보면 아무래도 친윤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 아까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응 이야기했지만 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 그러니까 적성문답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당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당무는 내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지금 여당의 대표를 흔들고 이것이 그 집권 세력의 내홍과 내분으로 비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정치적 위기를 느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는 좀 필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는 또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면 초과에 처한 이 이준석 대표 출구는 뭘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글쎄 출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사면 초과이면서도 또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 거침없는 언행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 공개적인 모두 발언을 생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이 복잡하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7일인가요? 윤리위가 네, 이제 징계를 위한 날짜를 이미 잡아놓고 있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본인에 의한 이런 설화라든지 아니면 이 당내의 내분 이런 것들이 격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발언들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밖에는 없어 보여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이 좀 다소 우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지금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당보다는 대통령의 윤심이 조금 더 당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대통령도 출타하시고 안 계시고 네. 거기에 대통령과의 만찬 비공개 만찬도 부인당하고 네. 뭔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동력을 지금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한편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말라 이런 압박인 거죠. 네, 뭐 지난 그 워크숍에서도 같은 조에 그 편성이 됐었고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년에 전당대회에서도 0.59% 차이로 석패한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의 단합을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그
그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쓰려고 했던 것이냐, 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예, 이 상황이 과연 그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적 상황이었느냐, 저는 거기까지 도달해 있지는 못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당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7세대들의 전면에 등판하는 그런 과도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앞길을 좀 열어주는 그런 선배로서의 역할의 측면도 또 한편으로는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네, 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동반 불출마 압박, 이게 정상적인 정치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정치인이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당내 선거든 아니면 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든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또 평가 자체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이 홍영표 의원을 겨냥해서 홍영표 의원에게만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